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전에도 또 현재도 남편과 마늘 농사를 짓고 있고요. 스라이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죠. 주변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고부 갈등을 겪곤 했지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만이 제게 숨쉴 구멍이었던 특별한 케이스였죠. 그래서 저 역시도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런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더 바라는 게 없는데 아주 가끔 친구처럼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 말이죠. 실제로도 저는 그 꿈을 이뤘고 세상 천사 같은 며느리도 얻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른다더니 오래가지 못했죠.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고 아들까지 제게서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때 제 편은 아무도 없었죠. 어린 나이에 시집 온 것도 모자라 타지에서 살게 되었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말투도 다들 달랐고 음식조차도 차이가 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던 겁니다. 저는 부산 토박이로 거기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쭉 살다가 왔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전라도 출신이었죠. 그런 남편과는 선을 봐서 이어지게 된 거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결혼을 반대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런 반대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우직하게 밀어붙여 결혼이 성사된 거였죠. 초반에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습니다. 너무 나대지도 않고 진중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빌어먹을 진중함이 결국엔 사람을 잡더군요. 실제로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물어보셨죠. 둘이 대화라는 걸 하긴 하냐? 덕철이 저기 입을 열긴 해? 그럼요, 당연하죠, 어머님. 진짜? 그거 참 신기하네. 난 덕철이가 입을 여는 걸 못 봤는데 그래도 제짝 찾으려고 말이라는 걸 하긴 하는 놈인가 보네. 하긴 매미도 한철은 울지 암만. 네? 그게 무슨... 덕철씨가 말이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무슨...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다리가 부러져도 아프다는 말도 안 해서 한참 후에 병원 가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애가 키가 덜 컸지. 원래는 쭉쭉 콩나물처럼 자랐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이상한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묵하고 진중한 남자가 이상형이었던 저는 콩깍지가 제대로 끼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알게 된 겁니다. 저희 집에서조차 반대를 하던 결혼이었는데 왜 시댁에서는 저를 그냥 받아줬는지 말이죠. 함께 살다 보니 당시 시아버님도 지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혼자 늙어 죽을까봐 그냥 넘어간 거였죠. 사실 남편은 과묵한 게 아니라 말을 거의 안 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았던 거죠. 어느 순간부터 제게도 입을 거의 열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 답답한 건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아주 속이 썩어 나가죠. 여보, 식사하세요, 식사. 일은 다 했어요? 물 줘요? 여보? 말을 해봐요, 말. 말 못해요? 아우, 속 뒤집어져. 아, 진짜 이럴 거예요? 나한테 화는 게 있어요? 아, 그럼 말을 해요, 대답을. 없어. 시어머니는 그나마 한마디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부러워했지만 제 입장은 아니었죠. 솔직히 결혼 초반부터 너무 힘들어서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김치 담는 법이라든가 반찬, 음식까지도 싹 다 새로 배워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난생 처음 농사라는 걸 아니 죽을 것 같았거든요.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다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벼운 수준이었죠. 품종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초부터 수확을 합니다. 초여름의 날씨에 마른 땅에서는 마늘도 잘 뽑히지 않아서 비가 온 뒤에 작업을 대부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잘한 가루 날림으로 호흡기에도 안 좋고 작업하고 돌아오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코 안과 귀 안쪽까지 검은 가루가 묻어나오니까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신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작업만 하죠. 그러니 제가 정을 붙일 데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더욱 친해진 겁니다. 그래도 시자 붙었다고 아주 가끔은 미워서 죽겠다가도 시어머니도 저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군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님을 꼭 닮아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동질감도 들었죠. 그래서인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어머니가 제 산후조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요즘처럼 거창한 그런 건 아니었지만 바람 안 들게 신경 써주고 따뜻한 음식만 먹이면서 쉬게 해주셨죠. 제 아들 현웅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가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인간은 말 수가 없어서 꼭 지금도 옆에 있는 것 같아. 어제는 혼잣말로 말도 걸었는데 당연히 대답 없으니 있다고 생각했지 뭐냐. 나쁜 영감탱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아버님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제대로 가긴 했는지 모르겠다. 저승 가서도 말 안 하다가 괘씸죄로 지옥에 떨어질까 무섭네. 남들은 다 한다는 유언도 한마디를 안 하고 그 양반도 참. 그래도 두 분 참 보긴 좋았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한숨을 쉬었죠. 좋기는 무슨. 너도 걱정이다. 덕철인 지 애비보다 심해. 그래도 영감탱이는 대답은 잘했어. 말을 길게 하지 않은 게 문제였지. 그래도 현웅애미야. 아들 너무 미워하지 마. 나도 영감이랑 같이 살면서 안 미웠다면 거짓말이지만 다른 집처럼 속 시끄러운 일은 안 만들었어. 그야 그렇죠. 그럼 그 바람을 피워도 상대가 반응을 해야 바람을 피우지. 마을 들어오는 정승처럼 서 있는 놈들을 누가 좋다고 그러겠니? 답답하긴 해도 속은 깊어. 그건 내가 장담한 마. 알죠. 그리고 저도 어머님만 있으면 하나도 안 답답해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래,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시어머니는 그러고 딱 1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셨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저나 남편, 제 아들까지도 모두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우는 걸 봤죠.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에도 울기야 했지만 처음으로 입을 벌리고 아이처럼 울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밭일도 나가지 못하고 끙끙 앓기를 며칠 했네요. 그때 그런 제 손을 잡아준 것은 누구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게 일부러 말도 걸어주고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이야기도 해주면서 삭막하기만 한 집을 채워주더군요. 때문에 저는 기운을 차릴 수 있었죠. 엄마, 오늘 내 친구 동수가 태욱이를 때렸거든? 그래서 코피가 쏟아졌는데 놀라서 도망치다가 동수도 엎어진 거야. 어머, 많이 다쳤니? 그래서 걔도 피가 철철 흘러가지고 부모님까지 오시고 싸움으로 번졌어. 부모님까지? 누가 먼저 때렸다, 니네 아들이 잘못이다 이러면서 교무실에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시더라고. 폭력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면서 동수 아버지가 예전에 태권도장 운영하는 걸로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동수 아버지는 도망치다가 다친 걸로 병원비 물어내라고 찌질한 인간이라고 욕하고. 근데 더 웃긴 건 동수랑 태욱이는 이미 화해를 해서 같이 놀고 있었다는 거지. 아들은 수다쟁이였습니다.
아마 원래 그런 성격이었다기보다는 저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 같았죠. 작은 일에도 저에게 맞장구를 쳐주고 반응도 일부러 더 크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의도가 어떤 것이든 나름 저는 그런 아들이 딸 같고 좋았습니다. 사춘기가 오게 되면 그것도 끝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시간은 빨리 갔고 어느덧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들과 떨어져 지내게 됐던 겁니다. 상심하는 저를 위해 매일매일 전화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도 아들은 그랬어요.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들은 그 약속만큼은 꼭 지켜줬죠. 아마 그 덕분에 말 한마디 듣기 힘든 남편과 사는 것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어느 날, 그때가 아마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아들은 진지하게 무릎까지 꿇고 저희 남편에게 부탁하더군요. 저 쇼핑몰 운영하고 싶어요. 딱히 드는 비용이 많은 건 아닌데 사무실 구할 돈이랑 이런저런 부가 비용까지 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남편은 듣고만 있었고 제가 물었죠. 취업은 안 하게? 취업도 생각은 해봤는데 뭐 어차피 사업을 할 생각이었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자리를 잡고 싶어서. 취업으로는 30 넘어서도 결혼하기 힘든 시대잖아. 난 결혼 빨리 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게 꿈이기도 하고. 그야 그렇지만 잘못되면 혹시나 싶어서 그렇지. 우리처럼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도 날씨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는데. 쇼핑몰이라는 거 꽤 많이들 하지 않니? 그렇지. 특색이 있어야 해. 그래서 나도 충분히 시장 조사하고 결정했어. 그리고 방학 때 쇼핑몰 하시는 분 쫓아다니면서 다 배웠고 막연하게 시작하겠다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옆구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말이라도 해요. 애가 서울에서 일하니까 좀 힘들겠어요? 졸업하면 기숙사에 있지도 못할 텐데 집도 구해야 하고 당장 사무실도 구해야 하면 큰돈이 들 텐데. 그렇지. 저는 답답해서 제 가슴을 쳤죠. 그러니까 뭐라도 좀 달라는 거죠. 그렇지가 아니라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에 통장 하나를 내밀며 아들에게 줬고 그 길로 바로 누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입모양으로만 욕하고는 통장을 봤죠. 헌데 그건 생각보다 큰 액수였습니다.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아들은 이에 크게 기뻐했고 그때 저도 남편의 씀씀이에 제법 놀랐었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매일 열심히 했습니다. 늦은 밤에 피곤한 목소리로 또 어떤 때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통화를 했으니 제가 잘 알죠. 그 무렵 아들 없이 혼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하니 동네 사람들과 친분을 텄고 입이 걸걸한 사람들과도 어울려 다닐 정도로 노하우가 생겼죠. 성격 자체는 원래 낯을 가리지만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써서 털털한 척, 여장부인 척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29살이 되던 해에 전화로 여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현웅이 너 여자 생겼니?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기에 네가 일 말고 여자 이야기를 해? 현웅이는 부끄럽다는 듯 웃더니 말했죠. 좋은 여자. 진짜 착해. 더구나 꿈이 현모양처라고 하더라.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겠어. 현모양처라고 하는 순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알잖아. 그야 시대에 맞게 적응하는 거지. 근데 정말 꿈이 현모양처래? 집에서 살림하고 시부모님 공경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꿈이라고. 하나도 아니고 셋 이상은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좀 신기하잖아.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 좀 특이한 아가씨긴 하네. 너희 할머니가 들었으면 난리 났지. 어머님은 여자들도 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었잖니. 그랬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할머니 보고 싶네. 엄마도 할머니 없어서 외로울 텐데. 나까지 이렇게 오래 서울에 있으니 힘들지. 아버지 성격이야 내가 알고. 왜 안 그러겠어. 너 전화 받는 재미로 사는 거지.
근데 그 아가씨가 나 안 좋아하겠다. 너 이렇게 전화 자주 하는 거 여자들이 보기 안 좋아. 좋아하지 말라고 하지 뭐. 난 엄마가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니까 엄마는 눈치 볼 생각 절대로 하지 마. 알았지? 조만간 마늘 수확할 때 내려갈게.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하자고. 후에 내려온 아들이 말하길 아가씨의 이름은 제희였습니다. 어쩜 이름도 그렇게 세련되고 예쁜지, 더구나 사진은 눈이 핑핑 돌아갈 것 같았죠. 연예인들처럼 와 이런 느낌으로 쨍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도톰한 입술에 통통한 볼, 그리고 아래로 살짝 처진 눈매에 흰 피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조선시대의 미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아이가 너무 착해 보였습니다. 꼭 예쁘게 빚어놓은 흰 송편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들 역시도 관상은 과학이라면서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랬는데 정말로 30살을 4달 앞두고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데리고 왔죠. 남편은 낯선 사람의 등장에 그나마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 잘 왔어요. 놀다가 가요. 그래서 그런 남편은 치워버리고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줬죠. 아유, 어쩜 이렇게 고와. 세상에, 피부가 너무 하얗고 예쁘네. 우리 현웅이가 어디서 이런 예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까? 시골이라서 많이 불편하죠. 소파도 없고. 저는 아가씨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이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극구 사양을 했죠. 저는 이게 편해요. 그리고 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요. 어머님, 저 진짜 어머님이랑 친하게 잘 지내는 게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게 해주세요. 어머, 말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해? 아가씨 그냥 내 딸 할래? 그러자 아들이 볼멘 소리를 하면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 나 버리게? 그래, 이참에 아예 바꾸자. 나도 딸 가지고 싶었었어. 첫 만남부터 분위긴 정말 좋았어요. 뭐 도와줄 거 있는지, 필요한 건 있는지 어찌나 제게 사근사근하게 구는지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절간보다 더 조용했던 저희 집에 생기 가득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게 끝도 아니었어요. 저랑 같이 놀러 가고 싶다면서 혼자 불쑥 찾아오기도 했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기도 했죠. 덕분에 마을에서 저는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쪽 예비 며느리라지? 어쩜 저렇게 고와? 어른들한테도 어찌나 살갑게 하는지. 여기 오기 전에도 저기 파란 집 대문 할아버지 있지? 짐도 들어드렸다고 하더라고. 정말? 우리 며느리가? 아이고 벌써 며느리야? 사람 앞날 모르는 거야. 이 아줌마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리고 며느리 아니라고 해도 입양이라도 하고 싶어. 제 말에 동네 어른들이며 아줌마들도 다 웃었죠. 근데 부럽긴 하다. 예전에 할머니랑 자기도 사이 좋았잖아. 고부 갈등도 하나도 없고 목욕탕도 매번 같이 다니고. 물론 난 하라고 해도 싫어했겠지만 어쨌든 집안 대대로 며느리 복이 있는 거지. 그렇게 차만 색신 친구라도 없나? 우리 큰아들도 아직 미혼인데. 하긴 뭐 비슷한 친구 만난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물어는 볼게. 어머 정말? 난 너무 고맙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아가씨 같은 며느리면 좋겠는데. 아니면 한 40%만이라도 비슷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라고 참 좋더라고요. 솔직히 몇십 년간 한 동네에서 살면 안 들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일 이야기라더라도 다 비슷비슷하게 농사 지으니 별것도 없고 끽해봐야 감자가 더 힘들다, 마늘 농사가 더 힘들다는 수준이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는 10년, 20년도 더 된 캐캐 묵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나마 하는 게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전부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니 마을에 새로 나타난 제 며느리 이야기는 엄청난 이야기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생김새 자체가 압도적이라서 동네의 유명한 선무당이자 자칭 관상가인 친구도 말을 못했죠. 거참 순하게도 생겼네. 어머,
자기가 어쩐 일이야? 젊은 애들만 보면 여우상이라고 하고 연예인들 사고만 쳐도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뭐 눈꼬리가 좀 처진 게 별로긴 한데 그래도 조화로운 관심이니까. 예쁘지? 애가 복스럽게 생겼지? 아이 솔직히 말해봐. 아이 그래 아주 며느리 복 터져서 좋겠다. 됐냐? 그래도 나이가 많다며 6살인가 차이 나지? 아 요즘 세상에 그게 흠이나 되나? 그 정도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며느린 제 아들보다 7살이 더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6살이 더 많다고 잘못 알고 있긴 했는데 정정은 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그렇고 당사자인 아들도 저도 그리고 남편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무엇보다 겉만 봐서는 전혀 나이 차이가 나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차량까지 대절해서 저희 동네 사람들도 다 서울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을 했죠. 며느린 그러고도 지치지도 않는지 신혼여행 선물까지 모두 구매를 했더군요. 그 뒤에도 때 되면 마늘 농사하러 내려오고 또 제 생일에는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 왔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인데 며느린 요리도 잘했다는 겁니다. 결혼 전에도 가끔 음식을 해왔었는데 쿠키라든가 과자라서 그게 취미인가 보다 하고 넘겼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하루는 제게 간을 봐달라고 했고 저는 맛을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이걸 너 혼자 다 한 게 맞아? 어쩜 조미료도 없이 이런 맛을... 새우를 갈아서 넣었어요. 어때요? 국물이 좀 더 깊죠? 어머 너 요리사 해도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해? 예전에 시어머니가 내가 요리가 안 늘어서 진짜 힘들어 하셨는데 널 봤으면 기절하셨겠네. 빈말은 아니죠? 저 정말 요리 잘해요? 아이 그럼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도 다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걸? 정말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뒤에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다들 칭찬을 했죠. 다들 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입은 엄청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좋다는 음식은 다 먹고 때 되면 싱싱한 해산물도 먹죠. 또 전라도가 음식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 며느리의 솜씨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 어느덧 제 생일이 다가왔죠. 생일이 되기도 한 달 전부터 부산을 떨었던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제 환갑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반지를 맞춰주겠다 말만이라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서서 말하더군요. 여행도 좋고 반지도 좋은데 그래도 예전 방식이 훨씬 좋지 않을까요? 예전? 무슨 방식? 요리를 대접하는 거죠. 환갑 잔치라고 하잖아요. 그 잔치라는 게 여행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요리해서 어머님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생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어머님? 아니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그건 못해. 여기 동네 좁아 보여도 잔치라면 다들 튀어나올 텐데 절대로 안 되지. 아,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 제가 하죠. 저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니까 저한테 맡겨주세요. 네? 제가 계속 곤란해하자 며느린 또 이렇게 설득했죠. 그럼 해외여행 아버님이랑 어머님 두 분 다녀오시는 게 좋으세요? 솔직히 그걸 떠올렸는데 아찔했습니다. 남편은 여행하면서 말도 안 할 것 같고 애초에 저와 어딜 돌아다니는 것도 안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 아들은 저 혼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계획했을 겁니다. 그러니 며느리가 제안한 게 훨씬 나아 보였죠. 아 그럼 내가 거들어주마. 내 친구도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할게. 그런 법은 없죠.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니까 어머님은 꼼짝도 하지 말고 딱 잔치상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마을분들 초대도 제가 할게요. 네? 네? 며느리의 애교에 전 웃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 아 그래도 힘들면 말하고. 알았지?
생일이라는 걸 어릴 때는 집안이 가난해서 못했고 시집 와서는 제가 살림을 했으니 늘 제 손으로 미역국을 끓였었습니다. 아들이 성인 된 이후에 몇 번이나 케이크를 사오긴 했지만 누군가 해준 음식으로 생일상 받아보긴 60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죠. 현웅이랑 며느리가 장을 보러 다녀온다고 나갔을 때가 오후 3시인가 그랬어요. 저는 그걸 기다리다가 깜빡 잠에 들어버렸죠. 그러다가 새벽에 깨어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12시가 지났으니 그날이 생일이었고 저는 꼭 꿈을 꾸는 기분이었죠. 마치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냥 잘까 했지만 아들 내외만 힘들게 할 순 없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방을 살폈죠. 헌데 아들만 대자로 뻗어서 쿨쿨 자고 있더군요. 설마 혼자 준비하나? 저는 아차 싶어서 종종 걸음으로 집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부엌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었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려다가 인기척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창고에서 희미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거기서 야채라도 손질하나 싶어서 다가갔죠. 나무 문으로 된 창고는 작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저는 그 사이로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아씨, 짜증나 죽겠네. 확 다 불질러버리고 싶어. 아니 60이나 먹었으면 뒤질 때가 되지 않았나? 100세 인생? 의학이 너무 발전했어. 죽을 새끼들은 빨리 뒤져버려야 하는데. 며느리는 혼잣말로 온갖 욕설들을 내뱉고 있었고 심지어 행동은 더 가관이었죠. 대야에 물을 받아서 나무를 씻고 있는데 그걸 발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퍽퍽 소리를 내면서 온갖 짜증을 다 냈고 물건을 냅다 던지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다 만들어둔 탕국에 침까지 뱉었죠. 어떠냐, 개맛있겠지? 이게 천연조미료다. 거지 새끼들처럼 공짜밥 먹으러 오는 인간들도 다 죽고 시애미도 씨애비도 다 뒤지길.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며느린 그게 재밌다는 듯 비는 신용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쌀을 불려놓은 물에다가 세수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피부 미인 뭐 어쩌고 말을 했지만 물소리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며느리가 그런 기괴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고요. 저 고운 얼굴로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그러니 이질감 때문에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헌데 순간 제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몸을 기댔고 나무 문이 힘없이 툭 열리고 말았죠. 누구세요? 며느린 그 안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절 보고는 놀라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엔 왜 여기 계셨어요? 아니 그게... 저는 당황스러움에 말도 못하고 눈을 피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앞으로 가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보고 계셨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고는 다시 입을 열더군요. 다 봤구나. 쥐새끼처럼 몰래. 다 봤으면서 왜 꿀먹은 벙어리. 아니다. 왜 아버님이 되셨어요? 그렇게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떠들어내던 주댕이는 어쩌시고요? 너 지금 나한테 주댕이라고 했니? 아, 아가리? 뭐라고 하죠? 하도 떠들어서 입은 아닌 게 확실한데 제가 배움이 짧아서 잘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 보셨다니까 이제 뭐라고 하실 건데요? 설마 고리타분하게 뭐 헤어져라 이런 짓은 안 하실 거죠? 저 같은 며느리 없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저는 덜덜 떨면서 물었죠.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아, 식상해. 뭐 어쩌라고요. 이런 애가 뭘 말하는 건데요? 어머님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게 이런 애죠? 그럼 맞아요. 어차피 들킨 거 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머님 싫어요. 이 더러운 집도 이 촌구석도 냄새나는 할망구들도 딱 질색이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했니? 왜 날 속여?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 미움받을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웅이가 원하기도 했고요.
결혼해서 아들만 쏙 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댁 식구,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거 옵션으로 줄줄 따라오지 않았으면 더없이 좋을 텐데 그게 불가능했으니까요. 웅이는 매번 엄마 그놈의 엄마 타령만 하고 돈 잘 버는 거 어린 거 빼면 솔직히 싹 다 버리고 싶어요.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렇게 가증스러운 말만 해. 제가 뭘요?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써요. 그게 인생 살기가 편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나 결혼하고 1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 12번을 넘게 내려왔어요. 그 빌어먹을 마늘 농사한다고 내 피부가 얼마나 상했는지 알아요? 대개 아들이 눈치가 겁나게 없다고요. 물론 어머님도 그렇고요. 눈치도 유전인가 몰라. 딸이 돼달라고? 웃겨 진짜. 딸을 이렇게까지 부려먹는 거 보면 계모도 이렇게는 안 하지. 재산이나 좀 물려주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언성을 높였죠. 그럼 아예 하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해달라고 했어? 내가 환갑잔치 해달라고 했냐고? 어떻게 내 앞에서 안색 하나 안 변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게 그 말이죠. 남의 남편 돈으로 해외여행 가겠다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냥 밥이나 먹고 한 살 더 처먹으라고 한 겁니다. 아셨어요, 어머님? 그니까 앞으로 2번 다시 또 와라. 남편한테 전화질 처하면 저 그냥은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면 그럼 어쩔 건데? 내 아들이야. 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 생각 말고 우리 각자 따로 좀 삽시다. 쿨하게. 아세요? 영어라 모르시나? 그리고 어쩔 거냐고 물으셨죠? 둘 사이 갈라놓을 건데요? 그 엄마 소리 좀 안 듣고 싶어졌어요. 예전엔 귀여웠는데 이젠 좀 그래서.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 아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건 두고 보면 알죠. 며느리는 씩 웃고는 갑자기 자기 뺨을 자기 손으로 내리치더니 양손으로 뺨을 잡고 기이한 표정으로 절 봤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우는 소리를 했죠.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계속 이렇게 절 싫어하시면 저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말로 죄송해요. 뭐? 지금 넌 뭐 하는 거야? 때리지 마세요 어머님. 아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발요. 그때 저는 인기척의 뒤를 봤고 제 뒤에는 잠에서 금방 깬 것 같은 남편과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때렸다고 생각했는지 아들의 눈은 갈피도 못 잡고 흔들렸죠. 당연히 저는 답답해서 씩씩거리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근데 며느린 이렇게 했죠. 맞아요. 어머님 말씀이 다 맞아요. 제가 다 잘못한 거죠.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쁘고 맑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었다면 저라도 그 아이 편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며느리를 달래는 걸 보니 속이 쓰렸죠. 급기야 절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좀 적당히 좀 해. 이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애가 욕도 하고 발로 야채들을 씻고 불려놓은 쌀에 세수까지 했다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예전부터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 애 낳으라고 구박하고 음식 타박하고 그랬다며? 사람들 앞에서만 자랑하고 둘만 있으면 나 때문에 싸웠다며? 나 그거 다 알고도 엄마 감쌌었어. 근데 이제 때리기까지? 진짜 엄마 왜 그래? 너야말로 왜 제 말을 믿어? 엄마가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이 많다고 구박하고 그래서 애 안 생긴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알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중재를 했는데 근데 엄마 환갑잔치 상 차리는 사람을 때려? 너 엄마 못 믿어? 내가 봤잖아. 엄마가 이 사람 때린 걸. 근데 나더러 뭘 믿으라는 거야? 실망한 건 나야. 저는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은 며느리를 보호하겠다고 제게 언성을 높이고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5시였으니 일터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도 목격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수습도 하기 전에 이미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앞에서는 자랑하고 뒤에서는 며느리를 때리는 그런 여자라고 말이죠. 결국 제 환갑잔치는 자동으로 취소됐습니다. 며느리는 가증스럽게도 마을 사람들에게 주문한 떡을 돌리며 착한 척 하더군요. 사정이 생겨서 취소가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노려봤고 제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현웅 엄마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손찌검을 해? 내 말이. 나라면 이런 며느리 없고 살겠구만. 너무 실망스러워. 하지만 제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의 외면이었어요. 이전과는 달리 차가운 얼굴로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갔죠. 그 뒤에 저는 몇 번이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마을 사람이고 아들이고 모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그때 제 마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저희 집 이야기였을 테죠. 실제로 저는 슈퍼 앞을 지나가다 물벼락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 집 할머니가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던 분이라 절 대놓고 미워하셨거든요. 때문에 저는 끙끙 앓아놓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꼭 무거운 돌을 올린 것처럼 답답함이 계속됐죠. 이렇게까지 날 믿는 사람이 없다니 60년을 헛살았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 남편이 약을 불쑥 내밀었죠. 소화제였습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이걸 왜요? 당신도 내가 잘못했다 그리 생각하죠? 됐어요. 어차피 대답도 안 할 거면 당신도 똑같아. 사람 미치고 발작 뜨게 만드는 인간들 진짜 싫어.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죠. 저리 비켜요. 난 반일 안 가. 가봤자 또 욕이나 실컷 먹겠지. 난 당신 믿어. 그때 저는 남편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입을 다물긴 했지만 제 손에 소화제를 쥐어주고는 그렇게 밭일을 나갔죠. 그리고 그 이튿날에 갑자기 아들 내외가 내려왔더군요. 우습게도 며느린 절 무서워하는 듯이 과장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 통했는지 아들은 저를 더 경계하듯 쳐다봤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두 사람을 불러내린 거더군요. 남편은 한참은 가만히 있다가 아들이 재촉하자 그때 입을 열었죠. 투자금 1억 그거 돌려다오. 아들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버지, 그건 저한테 그냥 준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달라니. 아무래도 저희 신혼집 들어가고 대출까지 받아서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요. 달라고 하면 줘야지. 도대체 왜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설마 엄마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너희 엄마 거짓말 안 한다. 아버지! 그럼 제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엄마 하는 걸 보고도? 그래. 넌 네 마누라 믿어. 난 내 마누라 믿을 테니. 그러니 최대한 빨리 입금해. 모으고 있는 돈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게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서 곤란해요. 언제? 2달 후? 그럼 그때다오. 이제 할 말 다 했으니 가거라. 연애 초반 저를 꼬여낼 때만 열었던 입이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 정도로 말하는 걸 아마 처음 봤을 거고요. 하지만 아들도 굽히진 않았죠.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인 분인 줄 몰랐어요. 고부 갈등인데 엄마 편을 들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더 사이만 안 좋아진다는 거 모르시냐고요? 남편은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내 아내 말 안 믿는 아들? 내가 감정적이었다면 널 때렸지. 이성적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다. 현웅아, 너는 나 자극하지 마. 아버지가 어쩜 이래요? 그거 딱 한 번 도와준 걸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최악이거든요? 솔직히 이 일은 전적으로 엄마 잘못. 아들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남편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을 차례대로 노려보고는 이를 드러내며 경고했죠. 정신 차리기 전에 다신 이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이 사람 네 엄마기 전에 내 아내야. 둘 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아들 내외가 그렇게 떠나고 저는 남편을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했던 반응이라서 제가 더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웠죠. 물론 날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시켰지만 남편은 그 이후로 뚝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요. 그땐 그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말이야 좀 안 하면 어떤가. 내 말을 믿어준 사람인데. 이런 생각에 식욕도 돌아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죠. 그리고는 활기를 찾아서 남편에게 그날 일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창고로 향해 간 순간부터 제가 봤던 모든 걸 말이죠. 딱 이렇게 웃더니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손으로 뺨을 쫙 때리더니 양손으로 자기 뺨을 잡고 날 보면서 죄송해요 이랬다니까. 등 뒤가 쥐밭에서 돌아보니 당신이랑 아들이랑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나왔던 거고. 왜 우겠어? 어머 대답했네? 그래 그렇지. 이렇게 호응이 있어야 말을 할 맛이 나는 거야. 잘했어. 남편은 제가 입이 터지자 몹시 곤란해 보였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나름 저를 위로한다고 해준 거였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들이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더군요. 초췌한 얼굴로 반쯤 나간 눈빛은 멍해 보였죠. 제가 아들을 발견하고 웅아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나 때문에 그래? 걔랑 헤어지기라도 했어? 아니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왜? 아빠 돈 때문에 그래? 그거 신경도 쓰지 마. 그냥 해본 말일 거야. 내가 가서 잘 말할 테니까 울지 마. 현웅아, 너 울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파. 제 말에 아들은 오른손을 들어 자기 머리를 마구 내리치더군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고 아들은 반대 손으로도 자기를 여기저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맞아야 해. 아니 죽어버려야 해. 나 다 알았어. 제이가 어떤 여잔지 이제야 알았다고. 엄마 말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라고 했었는데. 현웅인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절규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가 투자해줬던 돈으로 쇼핑몰을 운영했고 제법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초반 1년은 수익이 불안정해서 힘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큰일도 없었다고 했죠. 아들이 제게 주는 용돈만 봐도 액수가 상당했으니 그건 저 역시도 알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대출도 잘 나왔고 신혼집도 마련했으니 여유자금으로 저축도 꾸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그 이후로 제이와 계속 다투게 됐다고 했죠. 화가 나서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언젠가는 돈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긴 했었어. 그래서 돈 모은 거니까. 차라리 이참에 갚아버리자 생각했지. 근데 제인 못하게 하더라고. 무슨 이유가 있어? 자기 말로는 대출금을 차라리 갚자. 부모 자식 간에 돈 거래 있는 것도 웃기다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갔어. 내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화해를 하겠다고 말까지 했고. 그래서? 그 말만 하고 화해를 한 것 같진 않더라고. 엄마 전화 한 통이라도 받았어? 못하겠지. 나한테 할 수 있겠니? 그런 짓을 하고? 내 말이. 근데 그때 난 몰랐지. 그냥 걔가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실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엄마랑 아빠 반지를 맞춰드릴 생각이었는데 제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했고 또 해외여행 이야기 나왔을 때도 반응이 안 좋았거든. 선물은 정성이라면서 자기가 알아서 요리하겠다고 하고 매번 그랬잖아.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아들 내외가 결혼하고 한 번도 실질적인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서 양말 한 짝도 받지 못했죠. 케이크나 쿠키 아니면 요리로 늘 그걸 대신했으니까요. 뭐 저야 그런 게 나쁘지 않아서 별말은 안 했지만 아들은 그걸 느꼈던 겁니다. 엄마 말도 그렇고 아빠 반응도 이상한데 제이까지 그러니까 찜찜해졌어. 그래서 아내한테 전부 맡겼던 통장 내역을 다 뒤졌지. 근데
내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더라. 뭐? 그 말에 가만히 듣기만 하던 남편도 살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제이가 그 돈을 다 빼돌린 거야. 내가 평생 벌었던 그 돈이 하나도 없었다고. 아들은 당장 그걸 며느리에게 따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울고 아픈 친구가 있어서 돈을 융통해줬다고 들러댔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확인시켜달라고 하니 그때 본색을 완전히 드러냈다고 했죠. 인상을 팍 쓰면서 아들을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적당히 좀 까불어. 집안일은 로봇이 대신해줘? 내가 좀 썼어. 왜? 이에 아들은 제가 했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걸 알았고 이혼을 생각했다고 했죠.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이혼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못해주겠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 따졌어.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물건을 막 던지고 부수고 자기 스스로를 막 때리는 거야. 엄마, 나 요즘에도 그걸 악몽으로 꿔.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 그래서 걔가 뭐라든 이혼하면 매일 맞았다고 할 거라고. 이미 주변에 그렇게 소문까지 냈다고. 그래서 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 일단 백수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아내 뒤를 좀 밟아달라고 했고 아내가 어디에 돈을 그렇게 썼는지 알게 된 거지. 아들은 그나마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억울하게 몰렸던 걸 직접 봤기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거죠. 그 순진한 얼굴로 남자들 술을 따라주는 그런 술집을 다닌다는 걸 말입니다. 심지어 그곳의 VIP로 24살의 남자의 뒤까지 봐주고 있었다고 해요. 일정한 날짜에 꾸준히 만나는 조건을 걸고 오피스텔도 마련해주고 시계나 명품 신발 같은 걸 갖다 바쳤답니다. 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울고 남편은 한숨을 쉬고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죠. 저는 아들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거야? 당연하지. 나 그 사람 좀 무서워. 엄마, 조만간 여기도 찾아올 거야. 진짜 미친 여자라니까? 막 연기 엄청 잘하고 이러다 영영 나 그 사람이랑 살아야 하는 게 더 무서워. 그럼 그 사진이라도 내놔봐. 이거? 좀 지저분한데 엄마가 보면... 저는 아들에게 있던 사진을 빼앗아서 마을 사람들 중에 가장 입김이 센 사람을 찾아갔죠. 제게 물을 뿌리던 그 할머니 말입니다. 성격은 욱하고 가리는 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3대가 살았기에 정신적 지주 같은 분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바람을 만난 불처럼 번졌죠. 그것도 모르고 저희 동네로 제 아들을 찾아 며느리가 내려왔고 제가 못 볼 때 난리가 난 겁니다. 가장 먼저 저와 동갑이었던 친구 자칭 관상가가 며느리가 주차를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유, 여기는 내 땅. 아무나 외지인이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앞에다가 잠깐. 저 작은 성님네. 저기는 안 돼. 하려면 이 마을 넘어서 저기 고개 밑에 거기에 해. 거기는 나라 땅이라서 딱지밖에 안 붙일 거요. 저기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좀 급해서요. 저번엔 여기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 남의 차가 내 땅에 딱 요렇게럼 되는 걸 내 눈깔로 못 봤지. 오늘은 봤으니까 얼른 꺼져. 좋은 말로 할 때 확동물을 뿌려볼란께. 며느린 이에 최대한 웃으면서 결국 그 고개 밑까지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물벼락을 맞았고 그 다음엔 할머니들이 한꺼번에 공격했죠. 요즘 것들은 아주 정신머리가 썩어서 머리털을 쥐어 뽑아놔야 해. 살랑살랑 눈웃음 치는 거 봐. 나라면 아예 눈가리를 도려내버릴 텐데. 난 저런 며느리 들어올까 무섭다. 아유, 성님, 요즘엔 여자들도 남자 나오는 그런 술집 다닌다 그러대요. 더러워. 발정난 우리 집 누렁이도 그렇게 나눴는데. 가만히 있어봐.
24살이면 띠동갑을 뚫러버렸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걔도 괴로울 거야. 내 나이 때 30이면 이미 죽은 나이 아니야. 그치. 관짝에 들어가도 남을 나이로 보이지. 그때는 더 커. 아줌마 할머니랑 연애하는 거랑 같은 거요. 내 손주뻘이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아우 들어. 아우 무시야.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며느린 그제서야 눈치를 채게 된 거였죠. 당신들 나 이거 가만 안 있어? 물벼락 이것도 당신들이 짜고 그런 거지? 와, 이 동네 미쳤네. 아주 도라이들 천지야. 당신들 범 무서운 거 모르지? 어디 한번 고소해볼까? 그러자 물벼락의 주인인 할머니가 나타나 소리를 질렀어요. 해! 고소해! 뭐 벌금? 야 이 더러운 년아. 너희 놀이가 마냥 시골 촌구석에서 100원으로 후덜덜 떠는 것처럼 보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고로 농사, 어업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단위 자체가 달라. 여긴 누가 벌금 무서워할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아무나 가는 사람 발목만 잡아도 너 같은 애들 번 돈은 코 묻은 돈이니까. 뒤에서 그걸 보고 있던 제가 슬금슬금 나왔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이죠? 이런 유치한 짓 어머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기가 차서 아들 가진 유세를 떨어도 이렇게 떨 필요가 있나? 시골 출신 남자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저는 저를 보고 비웃는 며느리의 뺨을 쳤습니다. 손이 나가고 난 뒤에 아차 싶어 솔직히 무섭긴 했는데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자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호해줬죠. 저는 놀라서 그분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한 아주머니 머리채를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잡힌 채로 절 보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웅이 엄마 못 믿어서 미안해서 그래. 차라리 대신 맞아줄게. 돈도 벌고 못 벌어도 쌍방이니까 이게 좋지. 그 말에 다른 아주머니들도 머리를 들이밀었죠. 그래 날 때려라 양마야. 며느린 그날 결국 저희 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저희 집 입구를 몸으로 막아버렸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것과 비슷하게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요. 사실 그 마을에 꽤나 오래 살았음에도 저는 늘 외지인 취급을 당한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려고 안 어울리는 짓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날만은 다들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죠. 먹을 걸 싸들고 온 사람도 있고 편지랑 음료수만 냉큼 주고 달아난 할머니도 있었고요. 물벼락을 선물해준 할머니도 오셨었죠. 이거 지나가다가 조개를 주웠어. 조개를요? 가리비를 주었다고요? 밥만 있는 곳인데 아이 몰라 받아 팔 떨어져. 그러고 그땐 내가 미안해. 저녁엔 더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집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졌고 얼떨결에 환갑잔치가 지나서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아들은 고기를 사와서 마당에 숯불을 피웠고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자리를 잡았고요. 절대로 끼지 않을 남편도 그곳에 있었죠. 뭔가 울컥하는 심정이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절 끌어안아줬죠. 순간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도 싹 풀렸습니다. 아들은 그 뒤에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결국엔 이혼을 해냈어요. 추가로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처벌을 받더라도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나 남편이나 인생 교훈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털어내라고 했죠. 네, 아무래도 큰 돈이었기에 몇 달을 방황을 하긴 했지만 아들도 결국은 이겨냈고 현재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절강 같은 집에서 남편과 둘이서 밭일하고 삽니다. 여전히 말수가 없어서 어떤 날에는 마늘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도 저를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라 앞으로도 그냥 감수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습니다.
아마도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저희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계속 회자될 것 같고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른 분들도 저를 통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 이 말을 그날의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좀 더 잘 살아보려 합니다. 저희 아들이 부디 상처가 남지 않고 잘 아물길 바라며 여기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